안녕하세요. 브리지 김준정입니다. 기업체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근로자들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신호가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진현우 농사님과 함께 인사노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농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출연해 주셨는데 본인 소개 좀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2년차 노무사 일을 하고 있고 어프리치에서 활동하고 있는 진현호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무사님. 그동안 어프리치가 여러 이슈들을 다루었는데 상대적으로 인사노무 관련한 내용들을 폭넓게 다루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노무사님과 함께 그동안 궁금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프리치가 올린 동영상 중에 조회수가 4,000회 이상이고 두 번째로 인기가 있는 컨텐츠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바로 알기입니다. 자신 있게 공개한 컨텐츠라 한번 보시면 이해가 쏙쏙 되실 거예요.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시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무사님,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 간단히 정의 한번 해주시고요. 장점과 단점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을 근거로 하는데요. 사업주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해서 회사와는 별개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립하고요. 그 기금을 관리 운영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복지 증진 사업을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금 수는 약 2천여 개가 있고요. 기본 재산으로 8조 7천억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금 한 개당 평균 43억 정도의 기본 재산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업주님들이 근로자의 복지 사업이면 회사의 복지 후생 제도로 충분하지 어떤 장점이 있길래 기금, 그것도 법인을 설립하는 건지 궁금해 하십니다. 그 장점을 좀 말씀드리면요. 먼저 사업주 입장에서 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은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실질 임금 인상 없이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근로자의 복지 요구에 따라 탄력적인 복지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기금 출연액은 기부금이 돼서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잉여금을 줄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 같은 경우 상속을 통해 가업승계를 생각하고 있는 대표님이라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도 일반적인 복지 혜택 외에 생활안정자금이나 주택구입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기금에서 굉장히 저리로 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회사에서 장학금이나 기념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점,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금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와 사대보험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 장단점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또 노무사님 알려주셨는데요. 그럼 어떤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우선 회사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로자들이 복지, 증대 요구가 있고요. 사업주 입장에서도 풍성한 복리후생 제도를 만들어서 직원들이 만족하는 더 좋은 회사를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가 먼저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복지제도 재원은 있는데 운영 노하우가 없는 소규모 기업에서 도입하는 경우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복지제도를 노사 간 협의회를 통해 구성원의 니즈에 딱 맞게 진행하고 싶은 회사라면 좀 적합할 것 같고요. 이제 MZ세대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가 많은데 복지제도도 결과에 대한 혜택도 중요하죠. 근데 이제는 그 복지 혜택을 결정하는 과정상의 참여, 여기에 대해서도 사업주님들이나 근로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 근데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제 지인이 부처 산하협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기금 설립이 되는 걸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일반 회사만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설립 가능하고요. 학교 같은 비영리법인 안 될 것 같지만 가능하고요. 정부 산하기관이나 정부 투자기관, 정부 출연기관 역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 현장에서 대표님들을 뵈면 또 기업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또 하나가 그럼 과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을 하고
해산할 때 남은 기금을 회수할 수 없다, 있다, 이 부분이 가장 또 쟁점이 되는데 네. 얘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회수라고 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산을 기업의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냐,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하고요. 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딱 세 가지 경우에만 해산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이 폐지됐을 때, 기금이 합병 또는 분할됐을 때, 회사가 분할 합병됐을 때입니다.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경영이 어려워도 근로복지기금 해산은 불가합니다. 그다음에 기금이 해산되면 자녀 재산은 우리 근로복지기금 설립할 때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또는 원래 목적대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하는 기관이나 사람한테 줄 수 있고요. 예외적으로 회사 사정이 매우 어려워서 급여나 퇴직금 지급할 지원이 전혀 없다. 그런 상황이라면 급여 지급에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설명을 명쾌하게 해주셔서 시청자분들의 의문점이 많이 해소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이제 절세와 관련이 있으면서도 우리 근로자들에게 최대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급여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려볼까 해요. 급여를 지급하는 법인의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상승하는 것이 또 가장 부담이고요. 인건비를 지급하더라도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또 덜 부담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소득세를 덜 내면서 실제 급여가 인상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비과세 항목을 활용하여 급여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대표님들 사이에서 많이 생긴 상태인데요. 실제로는 급여 설정 시에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비과세 항목을 활용한 급여 설정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네, 소득세법에서 근로소득 중 비과세 항목을 14가지나 정하고 있는데요. 실제 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것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게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자녀 양육비인 것 같습니다. 식대의 경우 월 20만 원까지, 자가운전 보조금의 경우 월 20만 원까지, 자녀 양육비는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특히 식대나 자가운전 보조금은 최저임금에 100% 반영이 된다는 점에서 이제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회사에서 지급하는 당직비, 우리 휴일날 또는 야간에 당직하면 회사 규정상에 당직비를 정해놨을 텐데요. 그 당직비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또 우리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 가지 절세 혜택 때문에 많이 하시는데요. 연구소 소속 연구원이라면 월 20만 원의 연구활동비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연구활동 과정에서 직무 발명을 해서 특허나 실용신안 등록을 해서 직무 발명금을 회사에서 지급한다면 연 500만 원까지 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요새 근로자들 보면 역량 향상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대학이나 직업능력훈련시설에 가서 역량 향상 교육을 많이 받는데요. 이 학자금에 대해서 회사가 지원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단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는 비과세 혜택이 아니니까 좀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월급 21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의 수당에 대해서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이 최저임금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라면 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설명을 듣고 보니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연말 연시에 또 연봉 협상을 하실 텐데요. 기업의 형편이 좋든 나쁘든 또 기업의 규모가 작든 크든 급여에 대한 조정은 필요할 텐데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이 계시다면 여기 계신 우리 노무사님 상담 요청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요청은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눌러서 신청하시면 빠르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중소기업의 인사 업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기업의 핵심 자원은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직원이 맘 편히 자신의 능력을 업무에 쏟아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실제 중소기업의 현실은
이러한 직원들에 대한 인사 노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신 김에 우리 중소기업이 인사 노무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요즘은 중소기업도 급여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복지 제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대표님들이 직원들 굉장히 지원해주고 배려도 많이 해주시는데 종종 이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불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법은 최소한이다. 네, 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기간제법, 단시간법 있는 법을 지키시고 그 외에 해줄 수 있는 거 중소기업에서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복지 혜택 또는 상여금 제도 같은 걸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많은 대표님들이 인사 제도 개선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임금 제도나 평가 제도, 근로시간 제도나 노사 협의회 제도 개선하고 싶은데 사실 비용이 수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이런 점을 이제 고용노동부도 알고 있어서 고용노동부에서 100% 비용 지원을 해서 일터혁신 컨설팅을 거의 10년 넘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신청해서 우리 인사제도 개선을 좀 받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우리 진 노무사님 모시고 많은 말씀을 들어보았는데요. 우리 대표님들,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노무사님 수고 많으셨고요. 네, 저희도 또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100년 기업의 한 걸음 여기까지 어프리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